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할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과거의 이 군사적 충돌, 전쟁 등으로 비트코인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시장 방향,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접근들,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트와이즈, ETC, 연구그룹, 안드레 드라고 씨는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평균 50일 내 반등하면서 강한 회복을 보여왔다 라고 긍정적인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들을 한번 보기 전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경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란과 이스라엘 왜 이렇게 지금 서로 공격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엔 이스라엘이 이런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 선제 타격을 한 건데요. 이란의 본토에 핵시설 등을 겨냥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바로 대대적인 안가품에 나서면서 이 중동의 확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란에서 다시 보복으로 이제 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이런 공습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일시적인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나스닥도 일부 하락세가 나오면서 1.3%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하락세가 일부 나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점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조정세가 살짝 나오고는 있죠. 자, 이걸 이제 이런 피격 공습으로 인해서 나오는 일시적인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공부를 해야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쟁이나 이 국지적인 이 분쟁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나 하락세가 완전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회복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대략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2025년 6월 13일 오전 4시경에 이게 공습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을 나오고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어요. 생각보다 큰 하락세가 나오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반등했죠. 이런 흐름들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올까봐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댓글로 이제 시장 끝났다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 되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럼 역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 그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우선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2022년에 나왔었고 2022년 2월 24일 오전 4시 50분경에 일어났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과연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이때죠. 2022년 2월 24일. 요 구간이 이제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옆으로 옮겨볼게요. 자, 이어때요? 이날이요. 자, 이날 보이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시가에서 저가까지 내려왔던 게 10.38% 하락을 했다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급격하게 나왔지만 그걸 바로 반등하면서 회복해주는 흐름들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어제의 흐름과 비슷해 보이죠. 13일 날 나왔던 흐름들 반등을 하지만 다시 뭐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횡보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까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영향을 미쳤나?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엔 다시 회복을 해버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루에 10.38%나 하락을 했는데 그걸 다 한 번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전쟁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일어난 일시를 보면 2023년 10월 7일로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도 이제 제가 찾아놨어요. 2023년 10월 12일 이때죠. 정확하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를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때죠. 정확하게 10월 7일 이때요. 자, 그러면 10월 7일 날 지금 일시적인 하락도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후속적으로 조정세가 살짝 나오긴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던 게 5.4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그 뒤에는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모두 그걸 회복해버리고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회복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자, 이런 차트가 한번 또 나왔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자, 그리고 이란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던 때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2024년 4월 14일이죠. 이때에도 분명하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죠. 이란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해서 드론과 미사일 수백 대로 공습을 강행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2024년 4월 14일도 한번 볼게요.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이때죠. 4월 14일 2024년입니다. 똑같이 이날도 4월 14일 날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날 조금씩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 조정 폭이 아주 고점에서 저점으로 치자고 해도 10.78%이고요. 그 다음엔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횡보세 그리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요 흐름들이 오히려 그 가격 이상으로 또 올라오는 회복세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분쟁들이나 전쟁들이 났었어도 비트코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장기적인 영향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지금 현재에도 이제 2025년 6월에 나왔던 6월 13일에 지금 나온 거고, 똑같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보더라도 13일 날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해줘요. 오히려 하락했던 것을 다 그냥 만회하고 올라와 버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13일에 지금 이제 나왔어도 조정폭은 거의 다 아주 미미한 거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근데 당일날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 이때 이제 내다 파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후회가 되실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파신 분들. 근데 만약에 이 조정이 시작 전부터 해도 6.94%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날에 13일날 하락폭을 봐도 3.17% 정도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실제적인 이 조정세가 이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과거처럼 그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오히려 그 부분을 회복할 가능성들도 있다. 라고도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적인 전쟁이나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은 실제 이제 이게 전체적인 하락의 추세선에서 영향을 정말 미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일시적인 그냥 충격일 뿐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이런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에 진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는 쉽진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을 보고 대처해야 될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오히려 대처를 한다면 이런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고,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사들의 분석들도 한번 볼게요. 다른 기사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강한 회복력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라고 하고 있고, 매크로 환경도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이 지속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블랙스트림 CEO 애덤 백도 2020년 미국-이란 갈등 당시 비트코인이 20% 상승하며 금과 S&P 500을 능가하는 사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0에서 19년 비트코인과 지정학적 위험 지수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트코인은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멀린더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이스라엘-이란 갈등 이후 급등했던 패턴과 동일하다고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분에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오히려 내놓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의 민낯이 드러났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두려워져요. 실제적으로 금은 오히려 급등하는데 비트코인은 급락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사만 보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롱숏 불균형 속 연쇄 청산에 11억 달러 증발했다라는 기사예요. 화산성 시장에서 하루 동안 11억 4천만 달러가 증발을 했다라는 거고, 포지션 청산이 된 거예요.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죠. 이렇게 이제 청산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가볍게 비트코인이 좀 움직일 가능성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의 포지션들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리스크를 지거나 뭐 프리미엄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패닉인가 기회인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매 국면을 포착하는 5가지 신호라고 하고 있죠. 디지털 시장에서 이제 항복 매도는 극단적인 매도세, 즉 공황에 가까운 투매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포감에 대거 자산을 매도하는 이런 흐름들, 급격히 하락하는 건 이제 바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겉보기에는 혼란과 붕괴처럼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투매는 오히려 회복의 전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 뒤에 찾아오는 회복 신호라고 하고 있죠. 투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더는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는 더 떨어지기 전에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로 움직일 때 시장은 무너집니다. 이 과정에서 약한 손들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충성도 높은 장기 투자자들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 이제 가벼운 손들, 페이퍼핸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때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더 떨어질까봐 두려움에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매 물량이 갑자기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매 국면을 포착하는 이제 5가지 신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심리 지표를 이야기를 해요. 20 이하의 극단적 공포 단계에 진입하면 이는 시장 참여자 전반이 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그런 흐름들, 단기적인 거 말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이 공포 탐욕 지수 계속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다라고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게 4월쯤이었을 거야. 아마 4월쯤. 그때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갔었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죠. 거의 10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오히려 이제 거의 바닥권에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지수 때문이기도 했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쭉 회복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급격한 하락과 함께 거래량이 폭증하면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차트에서 대형 음봉이 형성되고 거래량까지 동반하면 시장 전반에서 매도세가 급증하는 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하는 거. 이번에도 강제 청산이 지금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청산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낙폭이 훨씬 큰 경우, 이런 거는 자주 일어났죠. 그리고 시장, 소셜미디어와 언론 분위기, 비트코인은 끝났다, 디지털 자산 금지 가능성, 뭐 이런 비관론들이 퍼지는 거, 회의론들이 퍼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투매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회복세가 어떻게 나느냐. 결국에 기술적 지지선이 이제 형성이 돼서 더블 바텀 패턴이나 이제 V자 반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헤드 앤 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요. 그런 기술적 분석들을 할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나 이제 숙련된 개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그때 매수를 하죠. 인간의 심리를 우리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 흔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뭐 전쟁이 났다, 아니면 무슨 어떤 뭐 금리를 인상한다, 뭐 단기적인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로 출렁일 때 나는 두려워서 팔게 되느냐 아니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에 팔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자산의 비율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그 현금을 전혀 안 들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이걸 모두 몰빵하는 거죠. 알트코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모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이 만약에 폭락을 하게 80에서 뭐 90% 폭락을 하게 되면 이걸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매도.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손실을 계속 참다가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매도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의 비중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전한 거, 내가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흔들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특히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레버리지를 한 번에 써서 수익을 급격하게 나는 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에 3년 동안 해서 1,000억을 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이퍼리퀴드에서 그런 뭐 신화적인 인물이다, 뭐 레전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거 다 까먹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파산으로 가는 거죠. 일시적인 레버리지 막 40배 이렇게 써가지고 갔다가 한 번에 파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욕, 욕심 이 부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마 안 하시는 분들 뭐 꼰대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제 계속 이런 그 투자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으로써 쌓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실패의 경험을 내가 직접 해봐야지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이론으로 아는 거랑 남들이 들려주는 거랑 내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 모르겠고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경험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이 다시 복귀는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레버리지로 빚까지 다 져서 회복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냥 내 돈으로만 잃더라도 다시 회복은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안 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결국엔 트럼프 미디어도 23억 달러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SEC의 승인까지 이제 났습니다. 결국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TMTG에서 실제 이제 23억 규모의 2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산 거래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살 거라는 거예요. 23억 달러 정도를. 결국엔 트럼프가 직접 사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사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산다는데 이걸 다른 나라들은 안 살까요? 과연?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럼 기업들은 안 살까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 판단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기사와 그리고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 번씩 구상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